여러분, 혹시 가장 위대한 실패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을 아시나요?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이 책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위대한 소설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비딕이요,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명작 취급을 받았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51년에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그냥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비평가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심지어 도서관에서는 이걸 소설이 아니라 해양학 코너에 꽂아놨다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책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딱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책을 쓴 작가, 그의 믿기지 않는 삶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작가 허먼 멜빌. 이 사람의 인생은요, 진짜 자기가 쓴 소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원래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파산해버리고 몇 년 뒤에 바로 배에 올라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선원이 됩니다. 그러다 고래잡이 배에 합류하고 심지어 배에서 탈출해서 식인 풍습이 있는 부족과 함께 살기도 하죠. 그러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851년 모비딕을 내놓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죠. 이게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어요. 배에서는 폭력적인 장교들 밑에서 겨우 살아남고, 남태평양에서는 식인종으로 알려진 부족이랑 같이 살고, 선상반란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미 해군 복무는 오히려 평범해 보일 정도죠.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들이 전부 그의 글에 녹아들어갔던 겁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쓴 거죠. 자, 그렇게 멜빌과 또 모비딕의 등장인물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바다의 거인, 고래입니다. 특히 향유고래가 중요했는데요. 이 고래 머릿속에 있는 경뇌우라는 기름 때문이었어요. 이게 19세기에는 지금의 석유 같은 거였습니다. 등불을 발치고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로 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래잡이는 단순히 괴물 사냥이 아니라 당시 산업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이 향유고래가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길이가 무려 30m, 아파트 10층 높이랑 맞먹습니다. 무게는 20톤, 이건 대형 버스 두세 대를 합친 무게고요. 잠수는 2000m 깊이까지 내려가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스케일이죠? 이러니 당시 뱃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바다 위 최고의 사냥감이면서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고래가 포효를 하는 건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멜빌 시대에는 고래를 물고기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사순절처럼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고래를 물고기로 분류해버리면 이건 생선이니까 먹어도 괜찮아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실용주의 아닌가요? 자, 이렇게 엄청난 소재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멜빌의 이 걸작은 출간되자마자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모비딕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니까 멜빌도 완전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더 글을 쓰긴 했지만 결국 소설 쓰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 혹독한 비평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그는 기나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19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요. 그는 작자가 아니라 뉴욕시의 평범한 세관 검사원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힌 채로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내와 두 딸, 딱 세 사람만 참석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 문학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마지막이 이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죽고 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20년대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대의 비평가들이 먼지 쌓인 그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럴 수가, 이건 미국 문학사상 가장 심오한 걸작이다 라며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특히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뒤의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멜빌의 소설 속에서 집착, 자연,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세상이 멜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의 소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만 정작 멜빌 개인의 삶은 끝까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멜빌에게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은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 역시 병으로 일찍 죽고 맙니다. 이런 끔찍한 개인적인 고통들이 그의 후기 작품에 짙게 배어있는 어둡고 철학적인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멜빌이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다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후세에 더 많이 속할수록 동시대인들에게는 그만큼 더 이방인이 된다. 정말 멜빌 자신의 삶을 두고 한 말 같지 않나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그의 인생과 작품의 역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멜빌의 기구한 삶을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위대한 예술은 위대한 고통 속에서만 태어나는 걸까요? 예술가의 개인적인 고뇌와 그가 남긴 창조적인 천재성, 그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미국 문학의 거대한 서사시 모비딕의 세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죠. 바로 허먼 멜빌의 걸작 모비딕의 시작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이 말을 하는 인물, 그리고 그가 곧 떠나게 될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추방자가 바다로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소설의 화자, 이슈마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성경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막으로 쫓겨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추방자, 방랑자를 뜻하게 된 거죠. 소설 속 우리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서 자기가 꼭 추방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돈 한 푼 없고 깊은 우울에 빠져서 바다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지는 속박이고 안전하지만 우울한 곳이라면 바다는 자유롭고 모험이 넘치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숨막히는 일상을 떠나서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이 바다의 혼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음산한 항구 도시에서 아주 기묘한 우정을 맺게 됩니다. 상대는 바로 퀵쾌그, 남태평양 출신의 온몸에 문신을 한 심지어 식인종 출신의 작살잡이예요. 이 문명인 미국인과 소위 야만인이라 불리는 섬사람 사이의 우정이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진정한 인간성이란 게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슈마엘은 오히려 퀵쾌그에게서 더 깊은 인간애를 발견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둘은 운명적인 이름을 가진 포경선, 바로 피코드호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요, 그냥 배가 아니에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선원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 이름, 피코드가 사실은 백인 개척자들에게 전멸당한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라는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두운 역사를 짊어지고 결국 어두운 운명을 향해 나아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이헤이브 선장의 광기 어린 추격입니다. 이 배는 사실 평범한 고래잡이 배가 아니거든요. 단 하나의 정말 끔찍한 목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에이헤브 선장입니다. 고래 턱뼈로 만든 의족을 한 아주 암울하고 음침한 인물이죠. 그 전설적인 흰 고래 모비딕과의 싸움에서 다리 한쪽을 잃고 그 고래의 턱뼈로 섬뜩한 의족을 만들어 찬 거예요. 그 싸움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지옥의 불길을 돌아서라도 그놈을 쫓을 것이다. 에이헤브는 선원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자신의 진짜 임무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복수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숙적 모비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겠다면서 스페인 그발을 돛대에 쾅 하고 못 박아 버리죠. 이 선언 하나로 피코드호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겨납니다. 한쪽엔 고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에이헤브 선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의무와 이익,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관계에 휩쓸려버린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립이 바로 소설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갈등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 고래는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큰 물고기 한 마리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흰 고래, 모비딕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설은 정말 다양한 해석의 문을 열어두면서 이 고래를 거대하고 살아 숨쉬는 상징 그 자체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비딕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수심에 불타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에 섬뜩한 백색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온갖 두려움을 투영하는 텅 빈 캔버스 혹은 우주의 무의미한 공허함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에이헤브 선장에게 이 고래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의 화신,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부숴버려야 할 거대한 벽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배에 탄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라고 봐요. 이 관점으로 보면 소설이 탐구하는 내면의 싸움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이드 헤브는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 프로이트가 말한 이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스타벅은 현실과 도덕을 따르는 에고의 목소리죠. 그럼 모비딕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자 신, 즉 초자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항해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싸움인 거예요. 원초적인 집착이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해로부터의 경고. 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필연적이고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모비딕과 마주하고 3일간의 끔찍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첫째 날 모비딕이 발견되지만 에이헤브의 보트는 공격을 받고 박살이 나요. 둘째 날 고래는 더 많은 보트를 파괴하고 심지어 에이헤브의 의족마저 부러뜨려버리죠. 이쯤 되면 그만해야 하는데 이 저주받은 추격을 포기하라는 스타벅의 간청에도 헐고하고 에이헤브는 셋째 날 마지막 대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죠. 정말 마지막 순간 에이헤브는 고래에게 작사를 던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작살에 달린 밧줄이 자기 목에 감기면서 그대로 깊은 바다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마치 최후의 일격을 날리듯 모비딕은 몸을 돌려 피코드호를 들이받습니다. 배와 그 안의 모든 선원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죠. 그 수많은 선원들 중에서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화자 이슈마엘입니다. 그는 퀵회그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빈 관에 매달려서 살아남아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관만이 구명부표처럼 떠오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는 집착이나 복수가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과 인류애라는 상징 덕분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광활하고 무심한 바다 위에 홀로 떠있게 되죠. 나만이 홀로 살아남아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노라. 이슈마엘은 이 모든 걸 이야기하기 위해 살아남은 겁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가 가진 한계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모든 걸 지켜본 엄숙한 증인이 된 거죠. 결국 모비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집착은 과연 영광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파멸로 향하는 항해일까요? 이 소설은 통제되지 않는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경고이면서 위대한 탐구와 광기로의 추락,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